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맹렬한 폭풍우가 몰아치며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지웠다. 번개가 하늘을 가를 때마다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정원은 거대한 괴물의 그림자처럼 음산했다. 저택 내부는 숨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고급 대리석과 세련된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은 사람의 온기 대신 차가운 공허함만을 내뿜고 있었다. 이서연은 넓은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두 생명을 품고 있었다. 아름답게 부풀어 오른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에는 세상 전부를 가진 듯한 애틋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감 대신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시선은 벽난로의 값비싼 액자 속에 담긴 흑백 초음파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 개의 작은 점, 그녀의 세상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이 거대하고 텅 빈 집에서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은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냉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곧이어 복도를 울리는 구두 소리는 일정하고 차가웠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소리의 주인, 그녀의 남편인 강태준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감정 없는 발걸음으로 자신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에게 이 집은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사무실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JS 그룹의 총수였다.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 그리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그는 많은 이들의 경외와 질투를 한 몸에 받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아내인 서연에게 그는 가장 가깝고도 먼 사람이었다. 그의 시선은 소파에 앉아 있는 서연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값비싼 가구를 보는 듯한 무심함이었다. 아직 안 자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훌륭한 바리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없었다. 마치 인공지능이 정해진 문장을 읊는 것처럼 건조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며 서연에게 다가오지 않고 곧장 미니 바로 향했다. 얼음이 담긴 잔에 위스키를 따르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 기다렸어요. 저녁은 하고 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어쩌면 오늘 밤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그가 자신의 곁에 잠시라도 앉아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었다. 태주는 위스키 잔을 든 채 창가에 서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을 내다보았다. 약속이 있었어. 늦는다고 말했을 텐데. 그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서연의 질문이 더 이상 이어지길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거절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이었다. 정략으로 맺어진 관계, 서로의 가문과 이익을 위한 완벽한 계약. 서연은 처음에는 노력했다. 사랑이 없는 관계일지라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언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여자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첫사랑, 한유라.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만 했던, 그래서 더 애틋하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남은 이름이었다. 태주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마음속의 공허함과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몸은 괜찮은 건가?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던데. 그 말은 걱정이라기보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확인 절차 같았다. 뱃속의 아이들은 제이스 그룹의 후계자였고 후계자의 아니는 그에게 중요한 경영 문제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대요.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밝게 하며 그와의 거리를 좁히려 했었다. 아이들 방도 거의 다 꾸며졌어요. 당신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녀의 말에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아이들 방, 그 단어는 그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까딱였을 뿐이다. 그의 무관심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을 잃었다. 침묵이 다시 그들 사이를 채웠고 빗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거워진 몸 때문에 움직임이 둔했지만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피곤하네요. 먼저 올라가서 쉴게요. 그녀는 마지막 예의를 차리며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태주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연이 계단을 오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편안함이 아닌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 같았다. 서연과의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실패였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원했던 단 하나, 한유라의 사랑은 갖지 못했다. 그의 제국은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은 침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남편과 함께 쓰는 공간이었지만 이곳 역시 낯설고 차가웠다. 넓은 침대의 절반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태주는 서재에서 밤을 새우거나 아예 다른 방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다. 서연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작은 액자를 들어 올렸다. 초음파 사진 옆에 놓인 그녀가 간직한 유일한 가족 사진.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 사진이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주셨다. 그 사랑의 기억이 지금의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자신이 받았던 것과 같은 따뜻한 사랑을 주고 싶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랑일지라도 자신의 사랑만으로도 아이들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걷고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의 피로와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 싶었다.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무언가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였다. 평소 그의 전화는 조용한 진동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울리는 벨소리는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 지정된 절박하고 애절한 멜로디였다. 서연은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다. 과거에 우연히 들었던 한유라가 좋아하던 노래.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샤워를 하려던 것도 있고 그녀는 가운을 걸친 채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진정하고 말해봐. 그의 목소리는 서연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함과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다. 뱃속의 아이들이 마치 엄마의 불안을 감지한 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숨을 죽였다.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선명하게 그려졌다. 뭐, 사고? 어디야, 거기가 어디야?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침실 안으로 돌아왔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아래층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이 외투를 챙기고 자동차 키를 집어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막 현관문을 향해 달려가려는 태준의 모습이 보였다.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한유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그의 머릿속에 임신한 아내와 뱃속의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디 가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태준이 우뚝 멈춰섰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중요한 일을 방해받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급한 일이야. 다녀와서 얘기하지. 그는 다시 몸을 돌리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설명할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 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이 밤에 이 폭풍우 속에 어딜 가는데요? 한유라 씨 때문이에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것은 긍정의 의미였다. 서연은 그의 앞에 서서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결심만이 존재했다. 가지 말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라가 다쳤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내가 가봐야 해. 태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는 서연을 밀치고라도 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임신한 아내의 간절한 손길이었지만 그는 뿌리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병원에 연락하면 되잖아요. 119를 부르면 되잖아요. 왜 당신이 직접 가야만 하는데요? 그녀의 말은 지극히 이성적이었지만 사랑에 눈이 먼 남자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태준에게 한유라는 그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채감과 연민,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결정체였다.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모든 이성은 마비되었다.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비켜. 그는 결국 서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힘에 밀려 서연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문 밖의 어둠과 그 너머에 있을 한유라만이 보였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강태준 씨, 나 지금 만삭이에요. 당신 아이들을 임신하고 있다고요.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이 밤에 나 혼자 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절규는 텅 빈 저택에 울려 퍼졌지만 그의 발걸음을 잡지 못했다. 태주는 잠시 멈칫했다. 아주 잠시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이 집에는 수많은 사용인들이 있어. 그 말은 서연의 심장에 밝힌 마지막 비수였다. 그는 아내와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과 시스템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안전은 그에게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였던 것이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혔다. 곧이어 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엔진 시동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자동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거대한 저택 안 수많은 사용인들 사이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아이들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마치 엄마를 위로하려는 듯이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의 미련과 헛된 기대를 떠나보내는 차가운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오직
이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갈 것이다. 폭풍 우 치는 밤,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고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이서연은 오랫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맹렬한 빗줄기가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듯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다. 집안의 모든 사물들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감옥,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올가매던 차가운 쇠창살일 뿐이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단호한 결심이 싹 텄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서 희망을 구걸하며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가 다른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모습을, 자신과 아이들이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똑똑히 봐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 지긋지긋한 미련의 끈을 완전히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차키가 놓인 콘솔 테이블로 향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키를 움켜쥐었다. 만삭의 몸으로 이 폭풍우 속에서 운전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머릿속에 이성이 경고했지만 심장의 불길은 그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코트 하나만 걸친 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빗줄기가 순식간에 그녀의 옷과 머리카락을 적셨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익숙한 엔진음이 심란한 마음을 아주 조금 진정시켜주는 듯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나간 방향으로 무작정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이 길의 끝에 그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만이 그녀를 이끌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시야는 흐릿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물감처럼 번져나갔다. 서연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뱃속의 아이들이 불안한 듯 움직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아가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우리끼리 행복해지는 거야. 아주 강해질 거야. 그것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치아를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강변북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도로는 거의 강처럼 변해 있었다.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트럭은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중앙선을 침범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거대한 불빛이 그녀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시간조차 없었. 쾅!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끔찍한 충격이 그녀의 몸을 덮쳤다. 차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소리,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이 귀를 찢었다. 그녀의 몸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좌석에 처박혔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안 돼, 우리 아가들. 의식이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빗소리만이 처참하게 부서진 차 주위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의 풍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한유라의 차는 갓길에 세워진 가드레일을 살짝 들이받은 상태였고 상대편 차는 경미한 접촉사고 수준이었다. 심각한 부상자는 없어 보였다. 한유라는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겁에 질린 눈망울은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태준 씨. 그녀는 태준을 보자마자 와락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가녀린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너무 무서웠어. 차가 미끄러지면서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고 그를 붙잡은 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마주 안으며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잖아. 다친 데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서연에게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라의 얼굴과 팔을 살피며 혹시나 상처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한유라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상처 하나가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들보다 더 중요했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지만 그는 오직 유라를 진정시키는 데에만 몰두했다. 바로 그때였다. 한 구급대원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교량 위에서 대형 추돌 사고 발생. 트럭과 승용차 충돌, 승용차 운전자 상태 위중함, 임산부로 추정, 차량에 갇혀 의식불명. 모든 인력은 즉시 지원 바람.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임산부라는 단어가 태준의 귓가에 날카롭게 밝혔다. 그의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무전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고 지점이 어디입니까?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다. 여기서 약 2km 떨어진 한남대교 남단입니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한남대교 남단. 그가 방금 지나온 길이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내렸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가 이 시간에 이 빗속에 나올 리가 없어. 그는 필사적으로 불길한 상상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집을 나설 때 자신을 막아서던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던 눈동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계속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온몸을 덮쳐왔다. 그는 주변에 있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물었다. 방금 사고 난 승용차 차종이 뭡니까? 경찰관은 잠시 확인하더니 대답했다. 제네시스 G80 흰색 차량이라고 합니다.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서연의 차였다. 그녀가 그 차를 몰고 자신을 따라 나왔던 것이다. 뱃속의 아이들을 품은 채 이 끔찍한 폭풍우 속으로.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무모한 짓을? 아니, 질문은 무의미했다. 그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그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태준 씨, 왜 그래? 얼굴이 하얘. 그의 품에 안겨있던 유라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차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서연의 모습만이 어른거렸다. 그는 가야 했다. 당장 그녀에게 달려가야 했다. 그녀와 아이들을 구해야 했다. 그는 유라를 부축하던 팔을 풀고 사고 현장 쪽으로 몸을 돌렸다. 태준 씨, 어디가?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유라가 그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그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무서워. 나 병원까지 같이 가줘. 제발. 그녀는 애원했다. 태주는 갈등했다. 그의 시선은 유라의 겁에 질린 얼굴과 멀리서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는 사고 현장 사이를 오갔다. 심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굉음을 내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전문 인력들이 그녀에게 가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유라는 지금 혼자였다.
겁에 질린 채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기적인 합리화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에게는 어차피 전문 구급대원들이 가고 있어. 내가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유라는 내가 필요해. 태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내리고 말았다. 그는 유라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를 부축하며 자신의 차 쪽으로 향했다. 그래, 병원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의 사고 현장을 애써 외면했다. 멀어져 가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그의 죄를 비난하는 절규처럼 들렸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다른 여자의 곁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운명의 갈림길에서 그는 최악의 방향으로 발을 내디뎠다. 서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통을 느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 그리고 배를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차문을 뜯어내는 기계음과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몽롱하게 울렸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다. 부서진 유리창 너머로 붉고 푸른 경광등이 어지럽게 번쩍였다. 한 구급대원이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십니까? 제 말 들리세요? 서연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가느다란 신음뿐이었다. 시야가 흐릿했다. 쏟아지는 빗물과 피가 뒤섞여 모든 것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을 움직여 주변을 살폈다. 그를 찾고 있었다. 강태준.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와주기를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수많은 낯선 얼굴들 속에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과 아이들을 버렸다. 이토록 완벽하게, 철저하게.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지자 거대한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복부에서 느껴지는 통증보다 더 깊은 고통이 심장을 도려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이서연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병실 천장이었다. 온몸이 솜에 물을 먹인 듯 무거웠고 둔탁한 통증이 끊임없이 신경을 찔러댔다. 하지만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그녀를 잠식한 것은 텅 비어버린 배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공허함이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그녀의 일부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본능적인 상실감이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환자분? 침대 곁에 서 있던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서연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절박하게 흔들리며 의사에게 묻고 있었다.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떨구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한 대답이라는 것을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의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고 충격으로 조기 진통이 시작되었고 태반조기 박리가 와서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안타깝게도 아드님은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관통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세상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정지해버렸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눈물이 말라버린 사막처럼 그녀의 영혼은 모든 감정이 소멸된 폐허가 되어버렸다. 의사는 애써 말을 이었다. 하지만 따님은 무사합니다.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일찍 세상에 나왔지만 아주 강한 아이입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말에도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슬픔이 너무 크면 기쁨조차 느낄 수 없게 되는 법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옷차림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한유라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녀가 모든 검사를 받고 안정을 되찾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감정들은 너무나 얕고 공허해 보였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았다. 그 안에는 사랑도 증오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완전한 무관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차가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태주는 저도 모르게 손을 거두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평생 받아온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고 서늘했다. 미안하다. 그가 힘겹게 내뱉은 말이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나도 무의미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태주는 의사에게 들은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지? 그의 질문에 서연의 입술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잎이 바스러지는 것처럼 건조했다. 아들은 죽었고 딸은 살아있어. 그녀의 말에 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아버지로서의 슬픔이라기보다는 귀한 자산을 잃어버린 경영인의 아쉬움에 가까웠다.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도 다행이군. JS그룹의 후계자는 무사하니. 그 순간 서연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감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뼛속까지 시린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괴물이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잃은 슬픔조차 기업의 손익으로 계산하는 감정이 없는 기계와 같은 인간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혹은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완벽한 착각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태준의 부모님이 병실에 들이닥쳤다. JS그룹의 강 회장과 그의 아내는 걱정스러운 기색이었지만 그들의 걱정은 며느리가 아닌 오직 하나뿐인 손녀에게만 향해 있었다. 강 회장의 아내는 서연을 보자마자 쏘아붙였다. 애초에 만삭의 몸으로 그 빗속에 나간 것부터가 잘못이야. 네가 우리 귀한 손주를 위험에 빠뜨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로는커녕 날카로운 질책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비난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들은 서연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신생아 중환자실로 손녀를 보러 가겠다며 서둘러 병실을 나갔다. 태준 역시 그들의 뒤를 따랐다. 텅 빈 병실에 다시 혼자 남겨진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죽음보다 더 깊은 고독이 그녀를 덮쳤다.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기계처럼 영양제를 맞고 처방된 약을 먹으며 몸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폐허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조용히 그녀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서연의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는 유능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지훈이었다. 그는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서연아, 지훈은 창백하게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알던 밝고 강인했던 이서연은 어디에도 없었다. 생기를 잃고 부서지기 직전의 유리 인형 같은 모습에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사고 이후 처음으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둑이 터진 것처럼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지훈의 앞에서 아이처럼 오열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남편에게 버림받은 절망감, 시댁의 냉대 속에서 느꼈던 처절한 외로움을 모두 토해냈다. 지훈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서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지훈아, 나 좀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 여기서 사라지고 싶어. 지훈은 그녀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뭘 도우면 될까?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이미 강태준과 그의 집안이 그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서연은 결심한 듯 말했다. 내 딸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날 거야. 이서연이라는 이름, 강태준의 아내라는 껍데기, 전부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할 거야. 죽은 사람처럼 완벽하게 사라질 거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법률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서연의 사망 신고를 위조하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았다. 서연이 결혼 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아무도 모르게 해외 계좌로 옮기는 작업도 진행했다.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그녀와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밤, 지우는 서연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서연에게 프랑스 파리로 가는 비행기 표와 새로운 신분증, 그리고 현지에서 지낼 거처와 초기 자금이 담긴 카드를 건넸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병원 측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걸로 얘기해뒀고 아이도 함께 나갈 수 있게 준비해놨어. 그의 도움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희생이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자신의 딸과 함께 병원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누워있던 침대는 차갑게 비어 있었고 그녀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뒤 한강 하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강태준은 그것이 이서연의 것이라고 믿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진 비운의 총수라는 동정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그는 밤마다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믿었다. 같은 시각 파리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서 서연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작고 연약하지만 꿋꿋하게 생명의 숨을 내쉬는 딸. 그녀는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살아남은 딸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내 이름은 별이야. 강별.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서연은 죽었다. 이제 그녀는 오직 별이의 엄마, 헬렌리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풍경을 빚어냈다. 파리의 중심, 말의 지구의 햇살 가득한 아틀리에. 이곳은 지금 유럽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 에투알 에또일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디자이너 헬렌 리, 과거의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롭고 슬픔에 잠겨 있던 재벌가의 인형이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우아하면서도 단호한 몸짓.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여왕이었다. 이쪽 드레이핑은 좀 더 과감하게 가도 좋아요.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여성의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느낌. 그게 바로 우리 에투알의 철학이니까. 그녀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디자인팀에게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이끄는 힘과 자신의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팀원들은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5년 전 빈손으로 파리에 도착한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하나의 신화와도 같았다. 오후 5시 그녀는 일을 마치고 아틀리에를 나섰다. 화려한 디자이너의 모습에서 다정한 엄마의 얼굴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파리 외곽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동네에 위치한 작은 사립학교로 향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자 종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엄마 하고 외치며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그녀의 세상이자 전부인 쌍둥이 하늘과 별이었다. 우리 하늘이, 별이,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냈어요. 서연은 몸을 낮춰 두 아이를 한가득 품에 안았다. 아이들의 뺨에 입을 맞추자 향긋한 햇살 냄새가 났다. 그 온기와 향기만으로도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다. 아들 하늘이는 아빠를 꼭 닮은 짙은 눈썹과 남자다운 이목구비를 가졌고 딸 별이는 엄마의 부드러운 눈매와 하얀 피부를 물려받았다. 두 아이는 서로 다른 매력으로 빛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늘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강태준도 그의 가족도 세상도. 하지만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비밀이었다. 그날 밤 하늘이는 너무나도 작고 약하게 태어났다. 생존 확률이 희박하다는 의사의 말에 강씨 일가는 일찌감치 아이를 포기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럴 수 없었다. 박지훈의 도움으로 의사는 강씨 일가에게 아이가 사망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그 사이 하늘이는 비밀리에 최고의 신생아 집중치료시설로 옮겨져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이 비밀은 서연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그녀는 하늘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날, 자신이 이룩한 모든 평화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과 아이들을 지켰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헬렌리로 살았으며 아이들의 성도 자신의 새로운 성을 따르게 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는 그저 동화책 속에나 나오는 막연한 단어일 뿐이었다. 그들의 집은 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아파트였다.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연의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주말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거나 릭상부르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았다. 밤이면 침대에 나란히 누워 다정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이것이 그녀가 꿈꾸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차갑고 텅 비었던 과거의 대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지만 완벽한 그들만의 천국이었다. 그녀의 브랜드 에투알은 프랑스어로 별을 의미했다. 절망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어준 딸 별이를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었다. 브랜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서연의 디자인에는 슬픔을 이겨낸 여성의 강인함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고 이는 전 세계 여성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우뚝 섰다. 경제적 독립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와 힘을 주었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 인터넷 뉴스에서 JS그룹이나 강태준의 소식을 접할 때면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곤 했다. 아이들이 아빠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물을 때면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늘이와 별이를 지켜주고 계셔. 하고 대답해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희미하게 욱신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성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렸다. 어느 날 저녁 반가운 손님이 그들의 집을 찾았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지훈 삼촌으로 더 익숙한 박지훈이었다. 그는 서연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의 새로운 삶을 설계해준 동반자였다. 아이들은 지훈의 등장을 반기며 그의 품에 매달렸다. 삼촌, 보고 싶었어요. 지훈은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이 잠든 후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보며 말했다. 정말 괜찮은 거야? 혼자서 아이 둘 키우면서 사업까지 하는 거 힘들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힘들 때도 있지만 하늘이랑 별이를 보면 모든 시름이 사라져. 이 아이들이 내 행복이고 내 존재의 이유인걸. 그리고 네가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고마워, 지훈아. 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는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 사람 강태준 말이야. 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난 5년간 거의 미친 사람처럼 널 찾아다녔다고 하더군. 물론 네가 죽었다고 믿고 있지만 네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대. JS 그룹 일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후에 그가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의 후회 따위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 사람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나와 내 아이들 인생에 그는 없는 사람이야.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의 반응에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이 평화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곁에 누웠다. 천사처럼 새근새근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빠를 닮은 아들의 얼굴과 자신을 닮은 딸의 얼굴. 두 아이는 그녀의 과거이자 현재였고 그리고 미래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밤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얻은 이 밤을 생각했다. 그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행복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그 누구도 심지어 강태준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자신의 세상을 부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JS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 회장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압도적인 전망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 공간의 주인인 강태준은 창밖의 화려한 풍경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최고급 원목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그의 곁을 떠난 아내 이서연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감정 없이 마주보고 서 있던 그들의 차가운 결혼 사진이었다. 지난 5년간 JS그룹은
강태준의 냉혹한 지휘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매출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고 사업 영역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 자신은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는 기계처럼 회의를 주재하고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로봇처럼 정해진 스케줄을 소화했다. 그가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닌 스스로를 가둔 화려한 무덤이었다. 태준 씨, 나왔어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유라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5년 전 그가 선택했던 여자는 이제 그의 그늘 아래서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 대신 권태와 불만만이 가득했다. 오늘 저녁 약속 잊은 거 아니죠? 새로 오픈한 프렌치 레스토랑. 예약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태주는 서연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오늘 저녁엔 선약이 있어. 다음에 가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애정도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유라는 그의 태도에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선약, 또 그 죽은 여자 유령이라도 만나러 가시게요? 제발 현실을 좀 봐요, 태준 씨.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나라고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넓은 사무실을 울렸다. 한때 애틋하고 절절했던 그들의 사랑은 5년의 시간 동안 완전히 빛이 바래고 말았다. 태주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한유라라는 여자가 아니라 가질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이기심과 천박함은 그의 죄책감을 자양분 삼아 더욱 추악하게 자라났다. 그는 그녀를 선택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매일같이 저주했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그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유라가 돌아간 후 사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어김없이 그를 덮쳐왔다. 싸늘하게 식어있던 아들의 작은 몸, 그리고 며칠 뒤 한강에서 발견되었다는 차가운 시신. 이서연.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사망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시간은 영원히 그날 밤에 갇혀버렸다. 그의 영혼은 단 하루도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사진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보고 싶다, 서연아.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다정하게 불러주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그녀가 곁에 있을 때는 그녀의 소중함을 몰랐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만 생각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였다는 것을. 그의 집착은 기이한 형태로 변해갔다. 그는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지난 5년간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지시했다. 바로 죽은 이서연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좋아했던 음식, 즐겨 듣던 음악, 가끔 혼자 찾아가던 갤러리. 그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사소한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긁어모았다. 그것은 뒤늦은 속죄였고 가닿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공허한 외침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이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아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죽은 사람 그림자만 붙들고 살 거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강 회장의 호통에도 태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유라와 정식으로 결혼해서 집안을 안정시키고 후계 문제도 정리해야 할 것 아니야. 그의 말에 태주는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다. 후계자요? 제 아들은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죽였다고요.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강 회장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유라와는 절대 결혼 못합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여자와 제가 어떻게.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자기 혐오와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아버지를,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증오했다. 그는 밤이 깊어지면 종종 차를 몰아 한적한 추모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서연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이 있었다.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지 못했기에 유품 몇 가지만을 묻은 가짜 무덤이었다. 그는 비석 앞에 서서 그녀가 좋아했던 흰색 프리지어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가 그녀의 취향을 알게 된 것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였다.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며 그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널 혼자 두지 말았어야 했어. 널 따라 나섰어야 했어. 내 아들을 지켰어야 했고 너를 지켰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고통으로 잠겨 있었다. 네가 없는 이 세상은 지옥이야, 서연아. 매일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워. 하지만 그의 고백에 대답하는 것은 차가운 밤바람 소리뿐이었다. 그의 후회는 너무나도 늦어버렸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깊은 밤까지 홀로 남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발 아래 별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다시 서연의 결혼 사진을 집어들었다. 수천 번도 더 들여다본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언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 아주 작고 심플한 별 모양의 펜던트였다. 그는 그 목걸이를 본 기억이 없었다. 결혼 예물도 아니었고 그가 사준 것도 아니었다. 마치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상징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서연은 사실 그녀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은 걷잡을 수 없는 미망으로 번져나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뭔가 더 있을 거야. 내가 놓친 무언가가. 그의 텅 빈 눈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광채가, 위험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사진 속 작은 별 모양 목걸이는 강태준의 텅 빈 세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그것은 희미한 파문을 일으키며 그의 5년 묵은 절망을 흔들어 깨웠다. 그는 즉시 사설 탐정에게 연락해 지금까지 진행하던 모든 조사를 중단하고 오직 그 목걸이의 출처를 추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그 작은 별 조각에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탐정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서연의 과거 신용카드 기록, 친구들과의 교류, 심지어 그녀가 다녔던 학교의 동창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목걸이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세상의 모든 눈을 피해 간직했던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비밀과도 같았다. 태주는 점점 초조해졌다. 간신히 피어났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절망의 재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미칠 것만 같았다. 실마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JS그룹은 글로벌 시장 확장의 일환으로 최근 유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신진 패션 하우스 인수를 검토하고 있었다. 관련 부서에서 올린 두툼한 포트폴리오가 태준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는 아무런 감흥 없이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어차피 실무진에게 위임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계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이 어느 순간 우뚝 멈추었다.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브랜드의 이름이었다. 에투알, 에토이. 프랑스어로 별을 의미하는 단어.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 강렬한 끌림이 느껴졌다. 그는 홀린 듯이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에투알의 디자인들은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을 이겨낸 자의 고고함이 깃들어 있었다. 낯설면서도 기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발견하고야 말았다. 옷의 단추나 옷깃 안쪽, 가방의 작은 장식 등 브랜드의 여러 디자인에 섬세하게 숨겨져 있는 작은 별 모양의 시그니처. 그것은 5년 전 그녀의 웨딩 사진 속 목걸이에 달려있던 바로 그 별이었다. 태준의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미친 듯이 서류를 뒤져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수석 디자이너의 이름을 찾았다. 헬렌 리, 헬렌 리. 서양식 이름이었지만 라는 성은 분명 한국의 성이었다. 이서연의 성.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간신히 이 성을 붙잡았다. 아니야, 이서연은 죽었어. 내가 직접 확인했어.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과 희망의 불꽃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그는 이 헬렌이라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해야만 했다. 당장 그는 비서실을 통해 JS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파리에 있는 헬렌 릴이라는 디자이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조사 결과는 신속하게 보고되었다. 헬렌 리는 5년 전 파리의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었다. 가족 관계는 알려진 바 없었고 아무런 기반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브랜드를 성공시켰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 모든 사실이 오히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증거가 되었다. 5년 전 그녀가 사라진 바로 그 시점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심장을 멎게 할 마지막 조각이 도착했다. 파리 지사에서 긴급하게 보내온 이메일이었다. 첨부 파일에는 최근 파리의 한 사교계 잡지에 실린 헬렌리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미술관 오프닝 파티에 참석한 그녀의 모습을 찍은 파파라치 컷이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숨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고 과거의 유순함 대신 자신감과 기품이 서려 있었다.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깊은 눈매, 오똑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 그가 지난 5년간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했던 얼굴, 이서연이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 태주는 손에서 태블릿을 놓쳤다. 기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충격, 불신, 그리고 이내 온몸을 휘감는 폭풍 같은 환희.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서 도망친 것이었다. 지난 5년간 그가 죽었다고 믿게 내버려둔 채 세상 반대편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버림받았다는 고통보다 그녀를 그렇게 내몰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생각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다. 그녀가 살아있다.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회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 비서에게 고함을 지르듯 명령했다. 당장 내 전용기 준비해. 목적지는 파리다. 앞으로 내 모든 스케줄 전부 취소해. 수조 원짜리 인수계약도 JS 그룹의 산적한 현안도 이제 그의 안중에는 없었다. 그의 세상은 파리라는 단 하나의 점으로 축소되었다.
그의 구원이 될 수도, 혹은 완전한 파멸이 될 수도 있는 단 한 사람. 텅 빈 제국 따위는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그는 오직 그녀를 되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다. 몇 시간 후 JS그룹의 전용기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며 파리를 향해 날고 있었다. 태주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부서진 액정 너머로 서연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태블릿이 굳게 들려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쫓아온 것이 죽은 자의 유령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유령이 아닌 살아있는 그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그녀를 다시 내 곁으로 데려오고야 말겠다고 그는 불타는 눈으로 다짐했다. 파리의 공기는 감미로웠다. 예술과 낭만이 흐르는 도시의 거리는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따스한 햇살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에게 그 아름다운 풍경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파리에 도착한 이후 그의 세상은 오직 이서연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작은 거리로 축소되어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 며칠 밤낮으로 잠복하며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심장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태주는 숨을 멈췄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서연,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양손은 작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손에 각각 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한 남자가 서서 그녀와 아이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광경은 태준의 머리를 강타하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다. 그가 지난 5년간 상상해온 재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슬픔 속에서 자신을 그리워하다 기적처럼 나타난 자신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품에 안기는 장면.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슬픔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행복해 보였다. 새로운 남자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쌍둥이, 아들과 딸,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그의 눈앞에서 웃고 있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강렬했다. 핏줄이 당기는 듯한 기묘한 감각과 함께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지독한 질투와 배신감이 동시에 몰아쳤다. 그녀는 그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리를 다른 남자로 완벽하게 대체해버렸다.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완벽한 가족이었고 그 안에서 강태주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차문을 열고 성큼성큼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희망과 절망,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그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이름인 헬렌이 아닌 과거의 이름을 불렀다. 이서연. 쉰 목소리가 파리의 맑은 공기를 갈랐다. 그 목소리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웃고 있던 서연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녀의 과거를 상징하는 목소리였다.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었다. 강태준. 그녀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며 도망쳤던 과거의 악몽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태준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눈물도 원망도 놀라움도 없었다. 짧은 충격의 순간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얼음 가면이 씌워졌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하늘이와 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마치
사나운 맹수로부터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처럼 그녀의 눈에는 강한 경계심이 번뜩였다. 그녀의 곁에 있던 박지훈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방어벽이 되어 주었다. 그의 눈빛은 태준을 향한 명백한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 있었구나. 정말로 살아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당장 떠나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시선은 그녀 뒤에 숨어 있는 아이들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내 아들 죽었다고 했잖아. 당신. 그의 말에 서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받아쳤다. 내 아이들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녀는 내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강하게 힘을 주며 선을 그었다. 옆에 있던 지훈이 나섰다. 강태준 씨, 경찰을 부르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 프랑스 시민을 상대로 스토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논리정연한 경고는 태준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비수처럼 밝혔다. 엄마 뒤에 숨어 있던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별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왜 엄마한테 소리 질러? 하늘이는 아빠를 닮은 눈으로 태준을 잔뜩 경계하며 쏘아보았다.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을 위협적인 침입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태준에게 그 어떤 비난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조차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아파트 안으로 몸을 피했다. 굳게 닫히는 현관문은 태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텅 빈 보도 위에 홀로 남겨졌다. 지난 5년간 꿈꿔왔던 재회는 눈물과 용서가 아닌 철저한 거부와 외면으로 끝이 났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환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아파트 앞에서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비서실을 통해 알아낸 그녀의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애원과 협박이 뒤섞인 메시지를 보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냉철한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오직 버림받은 사랑을 되찾으려는 처절하고 비참한 한 남자에 불과했다. 한편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서연은 문에 기댄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지훈이 틀어준 만화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겹겹이 쌓아 올렸던 평화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괜찮아?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신청할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을 거야.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창문 커튼을 살짝 걷어 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쏟아지는 비를 흠뻑 맞으며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5년 전 폭풍우 치던 밤에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남자가 이제는 비를 맞으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협하는 유령처럼 보였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평화로운 세상은 이제 격렬한 전쟁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강태준이 파리로 떠난 후 서울에 남겨진 한유라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며칠째 그는 연락 한 통 없었고 비서실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동아줄, 그녀의 부와 명예를 보장해주던 유일한 생명선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위기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그의 전용기가 파리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파리. 그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에 불길한 경고등을 켰다. 그녀는 강태준이 지난 5년간 이서연의 유령에 어떻게 시달려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설마 죽은 여자의 흔적이라도 찾아 그곳까지 갔단 말인가. 그녀를 평생 옥죄일 것 같던 질투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당장 파리로 가는 첫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파리에 도착한 유라는 수소문 끝에 태준이 머무는 호텔을 찾아냈다. 스위트룸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 안은 술병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강태준은 며칠은 좋기 면도도 하지 않은 헬쑥한 얼굴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냉철한 기업 총수의 위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길 잃은 영혼처럼 보였다. 태준 씨,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등장을 조금도 반기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긴 어떻게 왔어? 당장 서울로 돌아가. 그의 차가운 말에 유라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앞에 다가가 울부짖으며 그의 가슴을 쳤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죽은 여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폐인처럼 구는 게 말이 돼요? 그녀는 늘 그랬듯 눈물과 동정심을 무기로 그를 흔들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태주는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유라의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서연이 살아있어.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살아있다고? 이서연이?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태준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그녀가 했던 모든 노력과 거짓말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태준을 향한 그녀의 감정이 사랑이 아닌 소유욕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등을 돌려 호텔을 나섰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강태준을 감정으로 흔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제의 근원을 직접 제거해야만 했다. 이서연과 그녀의 아이들. 유라는 며칠간 미친 사람처럼 서연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포착했다. 릭상부르 공원. 서연이 잠시 벤치에 앉아 통화를 하는 사이 쌍둥이들이 조금 떨어진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다. 유라는 얼굴에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안녕, 아가들아. 이름이 뭐니?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잠시 경계했지만 유라의 화려한 외모와 상냥한 말투에 이내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값비싼 초콜릿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다. 아줌마가 선물 주는 거야. 그런데 너희 아빠는 어디 계시니? 그녀의 질문에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별이가 말했다.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순진한 대답에 유라는 속으로 비웃으며 더욱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아니야, 너희 아빠는 한국에 계셔. 아주 큰 부자란다. 너희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몰래 도망쳐 온 거야. 너희 아빠는 지금도 너희를 무척 보고 싶어 하는데. 그녀의 말은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에 독처럼 퍼져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당신 지금 내 아이들한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서연이 달려와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감쌌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유라는 태연하게 웃으며 그녀를 도발했다. 진실을 알려준 것뿐인데 자기가 죽었다고 남편까지 속이고
도망친 엄마를 둔 게 이 아이들한테는 진실이잖아. 그녀의 비아냥거림에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아이들 근처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그땐 내가 당신 인생을 전부 망가뜨려 줄 테니 각오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한 힘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5년 전의 나약한 이서연이 아니었다. 유라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때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끼어들었다. 서연을 찾아 공원을 헤매던 강태준이었다. 그는 두 여자의 대화 끝부분을 똑똑히 들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위협하는 유라의 추악한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처럼 맞서는 서연의 강인한 모습, 모든 것을 목격한 그의 눈에는 실망을 넘어선 깊은 혐오감이 떠올랐다. 그는 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정신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유라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유라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태준 씨, 저 여자가 날 속였.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태준은 경멸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만해. 5년 전 내가 널 감쌌던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 넌 괴물이야. 그는 유라를 거칠게 끌고 그 자리를 떠났다. 우리 이걸로 끝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은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겁에 질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비록 대결에서는 이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숨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방어만이 아닌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 두려움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전략가의 빛이 떠올랐다.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원에서의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아침, 파리의 아틀리에는 평소와 다른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서연 혹은 헬렌 리는 더 이상 우아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선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에 있는 박지훈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지훈아. 그녀의 말에 지훈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원한다면 난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서연은 지난 5년간 그녀가 패션 브랜드를 키우는 것 외에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디자이너로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JS 그룹의 며느리로 살면서 어깨너머로 보고 익혔던 경영 지식과 타고난 감각으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제국을 건설해왔다. 에투알은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유럽 금융계에 튼튼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위장이자 발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유럽의 거물급 투자자들과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JS 그룹의 약점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분석해왔다. 부실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과도한 차입금에 의존하는 문어발식 확장. 그녀는 그 거대한 제국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반격은 복수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최종 계획을 전달했다. 그녀가 유럽에서 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줄을 흔들면 지훈은 한국에서 JS 그룹의 내부 비리를 언론에 터뜨려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모든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그 시각 강태준은 여전히 파리에 머물며 서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한유라를 정리했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성공을 그저 운 좋은 디자이너의 성과 정도로 얕잡아 보고 있었다. 그는 JS그룹의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에투알의 협력업체를 압박하거나 핵심 인력을 빼내려는 시도를 했다. 그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면 결국 자신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깔보고 있는 그 여자가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태풍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서연을 과거에 갇힌 여자로만 보았을 뿐 현재의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상대가 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마침내 서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구성한 유럽 투자 컨소시엄은 JS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공매도 공격을 개시했다. 동시에 박지훈이 제보한 JS그룹의 비자금 관련 자료가 한국의 유력 언론사를 통해 터져나왔다. 뉴스는 금융시장을 강타했고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JS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채권단은 앞다투어 자금 회수를 요구했다. 철옹성 같았던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파리에서 서연을 압박하던 태준은 서울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정체불명의 세력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보고에 망연자실했다. 그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급히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 동안 그의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태준은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밤낮으로 사태 수습에 매달렸다. 그는 공격의 배후를 찾기 위해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다. 며칠간의 필사적인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공격을 주도한 유럽 컨소시엄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숨은 주도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헬렌리, 이서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5년의 시간을 넘어온 이서연의 철저한 복수극이었다. 자신이 사랑을 애원하며 매달렸던 그 여자가 등 뒤에서는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무력감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처절한 패배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리에 있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태주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복수였나? 서연은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복수가 아니에요, 강태준 씨. 이건 결과예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내 아이들의 평화를 위협했고 난 그 위협을 제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투자이기도 했고요.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태준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당신은 5년 전 그날 밤 다리 위에서 모든 걸 잃었어요. 오늘에서야 그걸 깨달았을 뿐이죠. 다시는 저와 제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 통화가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결국 JS그룹은 부도를 막지 못하고 쓰러졌다. 강태준은 경영권을 포기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그의 가족이 평생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폐허가 되어버린 자신의 제국을 바라보았다. 같은 시각 파리의 자택에서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길고 힘든 싸움을 마친 자의 고요한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그때 박지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 끝났어. 이제 넌 자유야.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잃어버린 과거와 홀로 싸워야만 했던 시간과 마침내 되찾은 완전한 자유를 위한 눈물이었다. JS 그룹이 몰락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의 상징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강태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도. 그는 화려했던 저택을 떠나 서울 변두리의 낡고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눈빛은 공허한 슬픔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거리를 지나가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익명의 군중 속으로 완벽하게 녹아든 평범하고 초라한 한 남자가 되었다.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JS그룹의 자산 매각 소식이 흘러나올 때면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채널을 돌렸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세상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부모님은 가문의 몰락이라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한유라는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마지 미련 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길거리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가슴을 쳤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내던져버린 행복의 조각들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묻힌 작은 무덤을 찾았다.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만나러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이름 없는 아기의 작은 비석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가야.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하지 마라. 그의 고백은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죄의 대가로 주어진 평생의 후회라는 형벌을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5년 전 아내와 아들을 잃었던 그날 밤부터 멈춰 있던 그의 시간이 비로소 고통스럽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이 후회와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갚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의 파리는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틸르리 정원의 푸른 잔디밭 위에서 이서연은 두 아이와 함께 즐거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청명한 파리의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이제 7살이 된 하늘이와 별이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아무런 그늘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이야말로 서연이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슬픈 그림만 그려요? 별이가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무명 화가를 가리키며 물었다.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글쎄, 어쩌면 저 아저씨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그림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기만 하라고 바라는 걸지도 모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화와 연륜이 묻어났다. 그들의 곁에는 박지훈이 함께 있었다. 그는 이제 아이들에게 삼촌이자 아빠 같은 존재였고 서연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였다. 지훈이 물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후회 같은 건 없어? 서연은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단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더 일찍 떠나오지 못했다는 것뿐이야.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브랜드, 에투알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아동복 라인을 론칭했고, 이 또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삶은 상실과 파괴가 아닌 창조와 사랑, 그리고 성장이었다. 강태준의 삶과는 완벽하게 반대 방향에 놓인 눈부신 종착역이었다. 해가 질 무렵 서연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나섰다. 노을이 파리의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빛나는 미래와 새로운 시작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한편 서울의 거리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정처 없이 붐비는 인파 속을 걷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군중 속에 이름 없는 한 점일 뿐이었다. 상점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종착역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훌쩍 자란 하늘이와 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서연의 젊은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다. 별이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이 사진 속에서는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서연은 아이들의 곁으로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젊은 자신은 위태롭고 공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두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건 엄마가 진짜 보물을 찾기 전이었으니까.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햇살 가득한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그녀가 찾아낸 완벽하고 영원한 행복이었다.